지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가난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있어도 빠져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었으며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끝내 같은 자리에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인생은 멈춥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몸은 움직이지만 가능성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배고픔을 알고 자랐고 현장에서는 늘 사람들의 눈빛을 먼저 보았습니다. 항구에서 짐을 나르던 어느 날 축축한 바닷바람 속에서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때리던 새벽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손도 빨랐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 누구보다 늦게까지 버텼지만 그는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더 큰 일을 해볼 생각은 하지 않느냐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분노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를 가난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없어서 시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자신을 규정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보이지 않았고 반대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은 사람은 폐허 속에서도 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수없이 문전박대를 당했고 회의실에서 웃음 섞인 거절을 들었으며 계획서가 찢겨나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이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스스로를 규정하는 순간 생각은 닫히고 생각이 닫히면 행동은 반복되며 반복된 행동은 결국 가난이라는 결과로 굳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현실이라고 부르지만 그 대부분은 언어의 습관일 뿐입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다. 나는 장사 체질이 아니다. 나는 운이 없다. 이런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주문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그 동료는 결국 떠났고 몇 년 뒤 다시 만났을 때도 그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지쳐 있었고 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자신을 규정해버린 태도가 그를 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과로 자신을 정의하는 순간 끝이 납니다. 과정으로 자신을 해석해야 다음이 열립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를 묻기 전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라고. 생각은 소리 없는 명령이고 언어는 행동의 설계도입니다. 자신을 작게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작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빠져나오기 가장 어려운 심리의 함정이 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더 깊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져들고 가장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두 번째 심리의 덫을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고. 세상은 이미 가진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준다고. 나는 그 말을 수없이 들었고 그 말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항구가 아니라 사막 같은 먼지가 날리던 해외 공사 현장에서였습니다. 바람은 거칠었고 공기는 메말라 있었으며 철골이 부딪히는 소리가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현지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실력은 충분했고 계산도 정확했지만 그는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손을 들지 않았고 기회가 눈앞에 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의식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배제했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설명합니다. 왜 안 되는지를, 왜 불공평한지를, 왜 남들은 되고 자신은 안 되는지를.
나는 그를 바라보며 과거의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기회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판결을 기다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허락해 주기를, 환경이 바뀌어 주기를,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그러나 내가 평생 배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회는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쟁취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해외 바이어 앞에서 수없이 무시를 당했고 당신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들으며 회의실 문을 나선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피해자 의식은 사람을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실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조가 잘못됐다고 믿으니 결과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함 속에서 인생은 조금씩 말라갑니다. 나는 현장에서 또 다른 동료를 보았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출발선이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불공평함을 말하지 않았고 대신 준비를 앞당겼습니다. 질문을 더 했고 밤을 더 썼으며 기회가 오지 않자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운이 좋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운처럼 보이는 것은 대부분 태도의 결과입니다. 피해자 의식에 빠진 사람은 늘 과거를 설명하지만 빠져나온 사람은 미래를 설계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가난은 종종 억울함에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왜 나만 안 되는가? 왜 기회는 늘 저쪽에 있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공평함을 인식하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운 심리의 댐이 됩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납득시키는데 인생을 씁니다. 그리고 그 납득이 가난을 굳힙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얕은 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지적인 이유로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또 하나의 함정을 말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적인 말로 자신의 발을 묶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말만큼 그럴듯하고 안전한 변명은 없습니다. 나는 수많은 회의실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해외 출장이었고 회의실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긴 테이블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도면과 계산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해외 바이어가 조건을 제시했고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고 가시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뒤에는 언제나 같은 결말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회는 오지 않거나 와도 이미 남의 것이 되어 있다는 결말입니다. 사람들은 준비를 이유로 시작을 미루지만 나는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준비가 완벽했던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은 오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은 지나갑니다.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상황은 바뀌고 조건은 달라지며 경쟁자는 움직입니다. 나는 그 회의실에서 결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지점을 기록했고 위험을 계산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고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예행 연습만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 성공하지만 사물을 쓰는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가난은 이런 사람에게서 자랍니다.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감당할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준비만 하다 끝나는 인생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인물이 떠오릅니다. 젊은 기술자였고 머리는 좋았지만 늘 계산부터 했습니다. 리스크를 말했고 변수의 가능성을 열거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서요. 나는 그 말이 슬펐습니다. 배움은 시작한 사람에게만 쌓이는 것인데 그는 시작을 배움의 조건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대부분 두려움의 다른 표현입니다. 실패하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까봐, 도전했다가 상처 입을까봐. 그래서 사람들은 시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지면, 조건이 맞으면, 그러나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내년은 오지 않았고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으며 상황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불안전한 상태로 뛰어든 사람들은 부딪히면서 기준을 만들었고 실패 속에서 감각을 얻었으며 결국 때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는 시작을 미루는 이유가 아니라 시작을 견디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고. 준비가 목적이 되는 순간 인생은 정체됩니다. 가난은 그런 정체의 틈에서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이 함정은 매우 교묘합니다. 겁쟁이를 만들지 않고 대신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가난에 묶는 더 깊은 함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안정이라고 말합니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입, 안정된 선택. 그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함정은 가장 달콤합니다. 나는 은행 창고 앞에서 이 안정이라는 말이 사람을 어떻게 묶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회색 벽과 낮은 천장,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한 은행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담보가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규정이었고 원칙이었으며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 중소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었고 충분히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선택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더 안전한 길로 돌아가자는 선택, 모험을 접고 현상 유지를 택하자는 선택. 사람들은 이것을 현명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장면에서 또 다른 종류의 가난을 보았습니다. 안정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가난입니다. 안정은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발부터 안정 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발을 떼지 못합니다. 위험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물러서고 불확실성이 느껴지면 계획을 접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수없이 불안정한 선택을 했습니다. 월급이 보장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고 계약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잠을 설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정 속에서 나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고 방향을 바꿀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안정만을 쫓는 사람은 늘 지킬 것이 많습니다. 잃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면 얻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도 좋았지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위험한 선택은 못합니다. 그 말은 책임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안정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안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젊을 때의 불안정은 체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나중에 불안정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안전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안정에 집착하는 순간 인생은 점점 좁아집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가능성은
계산표 밖으로 밀려납니다. 가난은 이렇게 조용히 구조가 됩니다. 큰 실패 없이, 큰 도전 없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은행원도 규정을 따를 뿐이고 회사도 안정성을 요구할 뿐이며 사회도 그 선택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함정은 더 깊습니다. 모두가 옳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언제나 한 번쯤 안정의 손을 놓았습니다. 계산되지 않는 선택을 했고 불확실한 길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기준이 생겼고 그 기준 위에서 진짜 안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안정은 도망치는 이유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결과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은 평생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가난과 공존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실패라는 이름의 공포가 어떻게 인생을 묶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에 붙이는 의미입니다. 공장 바닥에서 기계가 멈추던 날의 소리를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금속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음, 갑작스레 가라앉는 공기, 작업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일정은 어긋났고 비용은 늘어났으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관리자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했습니다. 이건 끝입니다. 이번 실패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낙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설명이 늘어났고 변명이 많아졌으며 무엇보다 다음 시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실패가 그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때 분노했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끝으로 규정하는 사고가 우리를 묶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실패는 대부분 잘못된 가설이 하나 제거된 순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학습으로 쓰느냐, 낙인으로 남기느냐입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틀렸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가를 그는 데이터를 다시 모았고 공정을 다시 나누었으며 작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은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축적이 결국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끈질기다고 불렀고 나는 그를 정확하다고 불렀습니다. 실패를 감정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멈추고 실패를 정보로 처리하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가난은 멈춘 자리에서 자랍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성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춘 자리에는 반드시 가난이 자리합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실패를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실패는 내가 아니라 내가 시도한 방법의 결과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견디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강함은 실패를 해석하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실패는 상처가 되고 기준이 있는 실패는 자산이 됩니다. 현장에서 실패를 겪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더 안전한 선택만을 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같은 표정을 보기 싫어서. 그러나 그 선택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더 작은 역할로 밀려났고 더 적은 기회를 배정받았으며 결국 실패를 피하려다 가능성 자체를 잃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난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끝으로 만드는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이 함정은 매우 깊습니다. 자존심과 명예, 평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넘어야 할 관문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혼자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심리, 의존이라는 이름의 함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구조 안으로 숨어듭니다. 동업자, 투자자, 조언자, 위원회 모두가 함께 결정했다는 말은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실패해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의존의 심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묶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해외 현장에서 투자자들과 마주 앉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실내에는 긴장된 숨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건은 명확하지 않았고 책임 소재는 흐릿했으며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다 같이 결정하면 부담이 덜할 겁니다. 그 말은 합리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순간 경계했습니다. 책임이 분산되는 순간 판단도 흐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결정하면 틀릴까봐 두려워하지만 함께 결정하면 틀려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동료는 늘 조언을 구했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고 누군가의 고개가 끄덕여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신중했고 예의 바랐으며 혼자 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선택은 점점 늦어졌고 기회는 늘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의존은 처음에는 협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판단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기게 됩니다. 내가 옳은지를 묻는 대신 남들이 동의하는지를 묻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잃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결정은 늘 늦어지고 늦어진 결정은 항상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난은 이런 구조를 좋아합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성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많은 계약서 앞에서 혼자 판단해야 했고 반대에 부딪히는 선택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편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나를 단련시켰습니다. 책임을 혼자 지는 순간 판단은 날카로워지고 선택은 빨라지며 결과는 내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남의 판단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 정말 안전한가? 의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실패했을 때 드러납니다.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히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배우지 않습니다. 실패가 공중으로 흩어지고 같은 실수는 반복됩니다. 반대로 혼자 결정한 실패는 뼈 아프지만 그만큼 정확한 교훈을 남깁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협력은 필요하지만 판단은 위임하지 마십시오. 조언은 참고하되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인생은 합의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며 서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의존은 책임을 덜어주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덜어냅니다. 이것이 6번째 심리의 덫입니다. 그러나 아직 더 깊은 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체념해버리는 말, 이미 너무 늦었다 라는 시간의 착각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시간을 이유로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 이 말은 패배 선언처럼 들리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체념이 아니라 판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당에서 현장에서 술 기운이 도는 저녁 자리에서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꼬여서 이미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서 지금 와서는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공사 현장에서 만난 한 숙련공이 떠오릅니다. 그는 기술이 있었고 손끝이 정확했지만 늘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정이 도입될 때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몫이죠. 저는 이제 늦었습니다.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지만 싫은 시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시간은 기회를 닫는 문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조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시계를 보며 말하지만 인생은 달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젊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의 절반만 봅니다. 나는 매 순간 가장 늦은 시점에서 가장 빠른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늦었다고 느낄수록 속도를 내야 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멈춥니다.
과거를 정리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이미 잃은 시간을 애도하느라 남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숙련공은 결국 변화해서 빠져나왔고 몇 해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더 좁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과거의 산물로 고정합니다. 그 고정이 가능성을 질식시킵니다. 나는 또 다른 장면을 기억합니다. 해외 출장 중 만난 중년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실패를 겪었고 자본도 줄어들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늦은 시점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해야 합니다. 그 말은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허황된 꿈을 버렸고 늦었기 때문에 본질만 남겼으며 늦었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에 모든 집중을 쏟았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그에게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단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늦었다고 말하며 시작을 미루지만 실은 시작을 두려워하며 시간을 핑계로 삼습니다. 이 함정의 무서운 점은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젊지 않다는 사실, 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실,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곧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늦었다는 말은 대부분 계산을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데 나이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늘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합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재해석합니다. 실패도, 지연도, 우회도 모두 재료가 됩니다. 나는 수없이 돌아왔고 수없이 늦었으며 그때마다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늦었다고 느낄수록 더 정확해지십시오. 더 단순해지십시오. 더 단호해지십시오. 시간이 없다는 사실은 핑계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이 7번째 함정을 넘지 못하면 사람은 남은 인생을 설명하는 데만 쓰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고상한 말로 스스로를 가난에 묶는 심리, 돈을 부끄러워하는 도덕의 왜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를 낮춥니다. 마치 부끄러운 고백이라도 되는 것처럼 돈만 밝히면 천하다. 의미 있는 삶은 돈과 거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은 듣기 좋고 고상해 보이지만 나는 그 말들이 사람을 얼마나 오래 가난에 묶는지 보아왔습니다. 어느 강당에서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던 날이었습니다. 공기는 정숙했고 박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말씀은 공감하지만 돈을 목표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도덕적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수많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현장에서 임금을 말하지 못해 착취를 감내하던 사람들, 비용을 따지지 못해 손해를 반복하던 사업가들, 돈을 부끄러워하다가 선택권을 잃어버린 얼굴들입니다. 돈을 천하다고 여기는 순간 돈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탐욕과 동일시하지만 돈은 도구입니다. 도구를 악으로 규정하면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못하면 늘 부족해집니다. 부족함은 선택을 왜곡하고 왜곡된 선택은 가난을 고착시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숫자를 이야기했고 수없이 조건을 따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나를 냉정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계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만난 한 파트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그는 사람 좋았고 신뢰를 중시했지만 그 신뢰는 숫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계약이 불리하게 흘러가도 그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손해가 쌓여도 침묵했습니다. 결국 그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었고 사람을 지키려다 사업을 잃었습니다. 도덕은 돈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다루는 책임, 숫자를 정확히 말하는 책임, 이익과 손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책임입니다. 돈을 말하지 않는 것이 고상함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말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돈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말은 대개 돈을 다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안이라고.
돈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조건을 말하지 못하고 가치를 요구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늘 선택의 끝자리에 서게 됩니다. 가난은 이렇게 도덕의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다는 만족을 주는 대신 결정권을 빼앗아갑니다. 나는 돈을 숭배하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돈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고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원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 8번째 함정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의미를 말하지만 정작 삶의 주도권은 남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은 함정은 이것보다 더 교묘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안주하는 말,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는 집단의 최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말 속으로 숨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판단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회의실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공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표정이 만들어지던 순간입니다. 어느 날 대규모 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을 올렸을 때였습니다. 계산은 달랐고 방향도 기존과 달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 한마디로 토론은 끝났습니다. 평균이 기준이 되었고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조직은 안전할 수는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겠구나. 집단의 가장 큰 위험은 틀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균에 속하면 안심합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균에 머무는 순간 인생은 평균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젊은 직원이 떠오릅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지만 늘 주변을 살폈습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었고 그 보통을 기준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았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집단의 기준은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나는 수없이 혼자가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도 모두가 관망할 때도 기준이 아니라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불편했고 때로는 고립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고립 속에서만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옳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새로운 길은 언제나 소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단은 책임지지 않지만 개인은 책임집니다. 그래서 집단의 선택은 늘 느리고 개인의 선택은 빠릅니다. 가난은 평균의 속도를 좋아합니다. 변화가 느리고 책임이 흐려지며 결과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말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성공할 자격도 포기하는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남들과 같아지려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남들의 결과를 향해 갑니다. 특별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기준을 외부에 두지 말고 내부에 세우라는 말입니다. 집단의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유 없이 가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합니다. 판단을 남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9가지 함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기준, 내가 평생 붙잡았던 선택의 원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당신은 다시 이 함정들 속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9가지 함정을 지나오며 당신은 이제 하나의 공통점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난을 만드는 것은 환경도, 운도, 출발선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의 질문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앞으로 움직이게 만드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익숙한 말, 검증된 길, 남들이 인정해주는 판단, 그 선택은 당장은 불안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도 함께 줄입니다. 나는 늘 불편한 쪽을 택했습니다.
계산이 끝나지 않았을 때 움직였고 반대가 많을 때 결정을 내렸으며 책임이 나에게 집중될 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들이 늘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도 있었고 손실도 있었으며 밤잠을 설치게 만든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선택들은 나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뒤에야 기준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성공 이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 이전에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며 살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사용합니다. 9가지 심리의 함정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선택은 나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성장시키는가? 보호만을 택하는 순간 인생은 정체되고 정체는 곧 가난으로 굳어집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하면 의심하고 불편하면 점검하라고. 불편함 속에는 배움이 있고 책임이 있으며 속도가 있습니다. 물론 무모함과 용기는 다릅니다. 나는 무작정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핑계가 되는 안정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늦었다는 말로 스스로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었고 그 기준이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더 벌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감당할 것인지, 무엇에 책임질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바뀝니다. 이 9가지 함정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나이가 들고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얼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편안함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쪽을 택하라는 이 한 가지 기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당신의 다음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날카롭고 더 중요한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